무역실무입니다. 무역실무는 사실은 저는 무역학과를 나왔는데 무역이라는 거는 별도의 학문으로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영학이다, 경제학이다 이런 것들은 과거로부터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무역학이라는 건 사실은 각각의 학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찌 보면 짬뽕 해놓은 거라서 이게 학문이냐라는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무역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무역학과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되고 항상 그러니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무역실무인데, 무역실무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강의할 내용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인데, 무역실무의 기초, 계약, 계약과 관련된 인코텀즈 등등을 배울 건데, 무역실무 책을 보면 무역에 대한 최초 개념부터 경제, 미시 거시와 관련된 경제, 그 다음에 운송, 보험 등등, 결제 등등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경험상 제일 얇은 책을 본다라고 하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부터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들까지 다양한 형태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1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무역실무를 다 훑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무역 거래는 이런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들을 하고, 무역계획의 기본 조건은 아마도 추상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무역 거래를 하고 계시고 또는 무역 거래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하루에도 최소한 수회 아니면 많게는 수십 번씩 이런 거래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확장되어 있는 게 무역 거래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업무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인코텀즈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의 의의인데, 어제 제가 보니까 무역 첫 시간이 수익이었죠. 수익 강의할 때도 무역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무역이 뭡니까? 무역이. 그리고 무역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무역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전부터 있었겠죠. 유럽 같은 곳은 다양한 도시국가들, 그 이전에는 또는 여러 국가들 간에 이런 거래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본질적인 무역, 원거리에 있는 국가들 간에 이루어졌던 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무역이란 뭐라고요? 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뭔가 거래를 하는 걸 무역이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그 첫 번째는 상품 거래예요. 눈에 보이는 유체물 거래가 무역 거래인 거다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광해 무역 거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용역을 포함한 기타 다양한 무체물, 심지어 자본 거래도 크게 무역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밑줄 치고 외우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무역은 뭔가 거래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 무역 거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물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 돈.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건하고 돈,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예전엔 어떻게 무역 거래를 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물건을 이만큼 싸들고 가서 인디안한테 물건을 주고 뭘 가지고 와요? 금 가지고 와서 여왕한테 바치는 이런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졌겠죠. 자, 그래서 물건하고 돈을 거래하는 거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돈 들고 가서 외국 가서 돈 결제해 줍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은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행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대금 결제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상 외국과 거래를 하게 되면 물품은 현물이 이동할 수밖에 없고, 물품 현물이 이동하고 대금 결제는 통상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송금 거래, 기타 LC 거래 등등의 여러 가지 거래 형태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뒤에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려놓은 게 그 얘기, 오늘 말씀드릴 무역 실무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자꾸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무역과 관련된 법은 이런 것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관세법. 통관을 하니까 관세법 어디에 이런 문제가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어찌 보면 관세와 관련된 가장 기본법이 관세법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기본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외국과의 거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유의해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대무역법, 거래 형태에 대한 걸 규정을 하고 있고, 외환, 아까 말한 대로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올 거 아닙니까? 또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이러한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외국환 거래법이 존재합니다. 예전엔 외국환 관리법이었어요. IMF 이전에. 그러다가 IMF 이루어지고 외환거래법으로 바뀌고 외환거래가 상당히 많이 자유화되어 있고, 그러나 여전히 외환거래법은 상당히 중요한 이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외에 공고 이렇게 써 있지만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이런 것들은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니에요. 공고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학교에서 대자보 붙은 것처럼 뭘 알려주는 거죠. 알려준 거. 그래서 법은 아닌데 법에 있는 여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알려주는 게 이런 공고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무역 관련 개별법, 많게는 70여 개, 관세법 또는 관세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건 약간 50여 개 되는 법령들의 각각의 모든 법령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모르시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야, 요것만 보세요 라고 지정해 놓은 게 그게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이런 것들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법령이라고 하면 어떤 법과 시행령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기서 기술을 해놨고요. 옆에 보이는 건 국제무역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결제, 운송, 보험 등등과 관련된 이런 법령들이 있다.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관세사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자, 무역 거래가 어떻게 성립하느냐는 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표만 보셔도 아실 거고요. 그냥 그런 거죠. 제가 물건 하나 사러 가는데 예를 들면 가방을 하나 사러 간다. 구찌백을 하나 사러 가려고 하는데 본점에 갔더니 정가로 팔고 모 백화점 갔더니 무슨 세일을 해서 5%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 거길 찾아가겠죠. 품질이 동일할 거니까. 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뭔가 물건을 하려면 찾아요. 쭉 찾죠. 찾았어. 제대로 나한테 이 물건 팔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가서 물어봅니다. 나한테 팔래? 얼마에? 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얘가 주는 물건이 진품이 맞을까? 인터넷에서 막 정말 싸게 한 50% 할인된 가 팔고 있는데 이거 진품이 맞을까? 라고 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자, 이 물건 주세요. 10,000원에. 그러면 판매 직원이 네 하는 순간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10,000원에 팔아야 돼요. 이게 계약의 가장 근본적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가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한 것만이 계약이 아니라 이런 내가 청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특정물을 가지고 팔래? 내지는 살래? 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거고, 뒤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거래에 대한, 무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관세 심사 관련된 부분들을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계약서를 상당히 중시 여겼고, 계약서가 없다라고 하면 니네 회사 이상한 거 아니냐? 라는 시각이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어찌 보면 하나의 그 어그리먼트 정도의 포괄적인 계약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메일 내지는 시스템 내지는 전화 등등의 형태들로 오퍼를 내고 오더를 하면서 승낙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마소 대란이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어디 건가 칠레인지 어디 건지 한국에서 뭐 싸게 팔았던, 사실 그거 계약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 가지고
우리가 그 가격을 지불했다면 그걸 배송을 해주고 우리가 그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들입니다. 네, 이제 계약의 기본 조건. 이거 사실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내용 근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건을 살 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품질이라는 조건도 중요해요. 품질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품들,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상품들은 사실은 굳이 그 상품의 품질을 하나하나씩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가로, 세로가 몇 센치고, 가죽은 어떤 걸 쓰고, 이런 것들 다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본적인 그 기준은 가져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품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보여주고, 이거와 동일한 물품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내지는 상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는 국내 상표를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들 외국에 유명한, 상당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유명한 상표 보면, 그냥 그 로고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샤넬백, 로고 보고 사지.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품질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고, 진짜 품질이 중요한 건 1차 산물들입니다. 1차 산물들. 그래서 농수산물, 광물 등등과 관련된 것들이 진짜 중요한 품질 조건인 거죠.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곧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올해 농사가 너무 안 돼서 무배추값이 폭등을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관세를 인하를 하면서 무배추 수입을 장려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예상을 하고 제가 지금 강원도하고 쭉 돌아다녀 봤더니 배추가 없어. 수입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계약을 합니다. 야, 배추 한 10만 톤만 나한테 팔아. 한 포기당 내가 50원 줄게. 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배추가 들어왔더니 다 썩었어. 제가 뭘 착각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품질 조건을 얘기를 안 했죠. 야, 어떤 품질, 언제, 선적할 때 품질이 최고인 거? 아니면 부산항 도착했을 때 최고인 거?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1차 산물들이 품질 조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품질 결정식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 수량, 당연히 수량도 중요하죠. 소금, 반대로 소금을 제가 사요. 이건 여러분들 동화책에도 있잖아요. 그 당나귀가 소금을 싣고 가다가 물에 빠졌더니 너무 가벼워졌어. 그 다음에 솜을 싣고 가다가 물에 빠졌더니 죽는 줄 아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수량 조건 중요해요. 선적할 때 10만 톤이었는데 한국 도착하고 나니까 10,000톤밖에 없더라. 이거 다 어디 갔니?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량 조건도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적할 때 수량이냐, 도착항에서 양육할 때 수량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수량은 사실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bout 같은 것들은 사실은 권장하지 않지만 UCP라고 하는 대금 결제 조건에 있어서는 about은 약 10% 과부족을 용인한다라는 거고, 통상 산물 거래할 때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용인해 줍니다. 선적자는 약간 더 싫고, 도착하는 사람은 더 싫어도 그 금액 그대로 주고, 조금 부족해도 그 금액 그대로 주는 것들, 상호 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량 조건인 거고, 결제 조건 매우 중요하죠. 돈을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 물건을 보고 서로 얼굴 본 상태에서 돈을 줄 거냐, 아니면 아까처럼 은행을 통해서 줄 거냐. 그럼 은행을 통해서 주면 지금 줄 거니 한 달 후에 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제 시기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가격 조건. 가격 조건은 여러 가지 물품을 원가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과연 어디까지 모을 거냐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가격을 어디까지 봐서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 거냐, 아니면 80원에 팔 거냐, 이런 것들 상호 협의하는 과정들이고요. 선적 조건도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에 언제 실 거지? 분할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까지들도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사실 다 모르셔도 돼요. 기간 관련된 용어. 이거 그 국제 규칙에 있는 거거든요. 신용자 통일 규칙에
신용장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 라는 것들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대략 그쯤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할 선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00만 톤 선적하기로 했는데 한 번에 100만 톤을 실을 수 있는 배가 과연 있느냐? 없다. 그러면 몇 번에 나눠 실을 거니? 그리고 첫 해 선적은 언제 되고 마지막 선적은 언제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게 분할 선적이 되는 거고, 또는 분할 선적이 아닌 환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과 관련된 조건들을 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포장은 아마도 굳이 사실은 어떤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형태의 우리가 취급하는 화물의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포장을 해주겠죠. 다만 수입자나 수출자가, 특히 수입자가 요구하는 특수한 포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품은 깨지기 쉬운 물품이니까 충진제를 어느 정도 넣고 그거에 대한 마크를 반드시 외관 박스에 해라. 그렇지 않으면 화물을 집어 던질 수도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러이러한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포장 조건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물품을 혹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포장 잘 안 보실 텐데 포장을 보면 많은 표시들이 있어요. 뒤집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지게차 조심해라. 심지어 포장에는 모래시계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이 물건은 흔들면 안 돼요. 약간 기울어지면 모래시계가 흔들려요. 그럼 색깔이 옆으로 넘어가면 이 기계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기울어진과 동시에 얘는 못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있고 온도계가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 포장에 매우 많은 정보들과 매우 중요한 것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어떤 계약에 있어서 하나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보험 조건, 이건 아마 저보다 더 잘 하실 수도 있어요. 다들 보험 하나씩 가입하고 계시죠? 뭐 생명보험이든 안보험이든 기타 자동차 보험이든 뭐든. 자, 보험자가 누굽니까? 보험자. 보험회사.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등등등 보험자. 보험계약자는 계약에 서명한 사람. 피보험자는 그렇죠. 통상 여러분들은 내가 피보험자고 내가 보험계약자고 보험수익자도 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보험 들을 땐 보험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내 자식, 보험수익자 어머니 또는 내 자식 이런 식으로 되죠. 다 이제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를 하는지. 자, 이러한 보험 계약을 합니다. 다만 그 보험을 뒤에 인코텀즈에서 나오겠지만 보험 계약을 누가 할 거냐, 그리고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갈 거냐는 각각의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화물과 관련된 그 보험 약관인데 과거에 구협회 적하 보험 약관이 있고 지금은 ABC 조건과 관련된 ICC ABC 조건을 쓰고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러한 약관들이 있다. 그래서 모든 보험을 다 모든 위험을 다 커버하는 보험이 있고 일부 제외하는 보험이 있고 아주 최소한의 건들만 커버하는, 리스크를 커버하는 보험이 있다라는 수준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아덴만도 그렇고 이런 해적들 나누는데 해적과 관련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보험 들었니 안 들었니? 이런 것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 불가항력적인 그다음 준거법 등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필요합니다. 무역계약이라는 게 서로 좋은 사이에서 웃으면서 계약 체결하고 웃으면서 끝나면 좋은데 분쟁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품질, 가격, 결제, 수량 등등을 왜 말씀드렸냐?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발생을 해요. 야, 나 물건 보내줬어. 못 받았는데? 적은데? 품질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분쟁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면책되는 조항, 불가항력적인 거.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어찌 할 수 없다. 이건 완전 면책된다라는 건 불가항력 조항이라는 거고, 하드십, 클레임 등등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드십은 이거 뭔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약은 유지하고 잘 한번 해보자라는 거. 클레임은 관련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판을 하게 되면 누가 재판을 어디서 어떤 기준을 할 거냐라는 게 재판관할인 거고, 그 이전에 중재라는 게 있습니다. 상사중재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국가 간에 상사중재소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상사중재원이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어서 거기 상사 중재하시는 분들이 법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분들 법원에 대한 소송에 따른 판단은 아니지만 그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상사중재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 분쟁 해결하자라고 합의를 한다면 그 상사중재원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급하게 달려왔는데 오늘 무역실무 강의하는 거에 이제 절반 이 정도가 끝났어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을 제가 그나마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정도가 될 거고요. 인코텀즈도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 훨씬 많이 써보셨으니까. 그죠?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이거 만약에 아시면 여기서 딱 일어나서 뒷문 열고 나가셔도 됩니다. 정말. 자, 근데 제가 이거 몇 번 했는데 상당히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강의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무역거래를 처음 하는데 이렇게 쭉 봤더니 FOB 들어보셨죠? 물품을 사려고 봤더니 내가 동일한 애한테 계속 사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CIF 조건으로 사고 있었어요. CIF 120원 단가를. 그래서 내가 얘한테 야 좀 깎아줘 했더니 야 나 FOB로 팔게 100원에. 옳았구나 했죠 제가. 그래서 FOB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원으로 울고 오다가 배가 가라앉았어요. 태평양에 쑥 가라앉았어. 이제 이 물건이 제가 돈을 다 줬는데 이제 물건 바닷속에 있죠. 어떡할 거냐 저보고 부장님이 저한테 야 인마 너 왜 네가 지금 FOB 조건을 바꿔가지고 물건이 가라앉았어. 너 이거 네가 다 물어내. 너 죽을 때까지 회사 다녀서 갚아라.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번 거래를 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거래됐으니 이번에 좀 바꿔보겠다. 예전에 내 위에 있었던 대리님은 CIF를 했으니까 좋아, 나도 그냥 CIF 120원 거래해요. 또 가라앉았어, 그 배가. 자, 첫 번째 케이스 FOB 100원, 두 번째 CIF 120원.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점 뭔지 아시는 분? 편하게. 뭐가 다릅니까? 가격은 달라요. FOB 100원, CIF 120원. 보험 들었죠? CIF가.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보험을 누구한테 청구를 해서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아니면, 자, FOB로 오다가 가라앉았어. 이거 화물 누구 책임입니까? 이 화물에 대한 책임 누가 가지고 있어요? FOB로 들어온 경우에. 바이어? 네. CIF로 오다가 가라앉았어. 이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셀러? 그래서 CIF로 해야 되는군요. 맞나요? 그럼 CIF가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 되겠네. FOB보다. 자, 혹시 반대 의견 내지는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 법하신데 다들 그러신 거죠? 다 아는 거 왜 물어보냐. 네. 자,
인코텀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코텀즈가 생긴 건 얼마 안 돼요. 1936년인가요? 네, 1936년 맞네요. 36년도에 인코텀즈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계약하는 게 훨씬 힘들었겠죠. 왜 생겼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말도 다 달라요. 제가 러시아랑 거래하는데 소련말 하고 있어. 저는 언어를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계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힘들겠죠. 아까 말씀드린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하려면 서로 안 되는 영어 써가면서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러지 말자. 국제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좀 간략한 기준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인코텀즈. 그래서 야, 인코텀즈 EXW 조건은 이거야. 매도인은, 판매자, 셀러는 이러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매수인, 바이어는 이러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걸 XO, FOB, DDP 등등등등의 조건에 전부 다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조건이 어떠어떠한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코텀즈예요. 그러면 1936년에 생겨서 그동안 계속 개정이 이루어져 왔어요. 왜? 죄송합니다. 탄산이 좀 있나 본데요. 하여튼, 네. 그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왜 개정이 이루어졌냐? 왜 그랬겠어요? 세상이 변하니까. 1936년하고 2017년하고 운송수단도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졌겠죠. 거래 형태, 결제 형태들이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인코텀즈가 시대 흐름에 맞도록 계속 개정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인코텀즈 2010을 쓰고 있다. 2010년도에 개정이 된 거. 실제 발효된 건 2011년인데 2010년 그 이전부터 개정 운동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2010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2010을 현재 쓰고 있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인코텀즈 2010은 요거 보시면 정형거래 조건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법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은 자, 여러분 관세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하고의 거래를 하면서 관세법에서 규정한 걸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겠죠. 저 관세사예요. 제가 위반했다라고 해도 처벌을 받겠죠. 여러분이 위반해도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위반해도 처벌을 받아요. 법은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면 그걸 위반하면 묻지 않습니다. 너 법 위반했으니까 처벌받아. 그게 법인데 얘는 뭡니까? 정형거래 법인가요? 조건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법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인코텀즈를 쓰고 계시지만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FOB 가지고 아까 CRF 말씀하셨는데 CRF 갖고 오다가 물이 깔아 앉았어. 이거 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했을 때 셀러나 바이어가 나 몰라. 법 아닌데?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동의, 합의가 필요해요. 야, 우리 너랑 거래하는데 이제 인코텀즈 쓴다? 오케이. 해야 얘가 법과 관련된 지위를 가지고 그 조건을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거래하자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인코텀즈 2010 써서 FOB 박아서 보냈어요. 물건이 가라앉았어. 책임 나 없는데? 못한다는 거죠. 반드시 계약할 때 인코텀즈 쓰자 우리 2010 쓰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인코텀즈가 1936년에 그 개정이 됐고 계속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인코텀즈 2010 쓰기 이전에 인코텀즈 2000
이 빵빵빵 2000 버전을 썼어요. 2000 버전하고 2010 버전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거래 조건에 대한 차이가. 어떤 걸 쓸 거냐는 거죠. 수출하는 사람은 2010이라는 게 있는지 몰라. 나는 인코텀즈 2000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실어 보냈어요. 2000에 DDU 써서 보냈어. 근데 2010에 DDU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인코텀즈 2000 DDU로 해석을 해야 되나? 인코텀즈 그 이전 버전 1990, 1990년 버전인데 그 전에 1980년 버전이고 인코텀즈 1990, 1980 뭘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럴 수 있고 또는 똑같은 FOB를 썼다 해도 얘가 2010을 썼는지 2000을 썼는지 1990을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인코텀즈를 쓴다, 어떤 버전을 쓴다라는 걸 상호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래서 여기 명확하게 있죠. 계약 강행 규정이 아니다. 노란색.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될 수 있다. 일방이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조항에서 그래서 인코텀즈에 따른다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인코텀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인코텀즈의 각각의 내용, 설명을 쭉 하고 있고 각각의 개별 조건에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0가지씩 기술하고 있어요. X옥 조건은 A1부터 A10, B1부터 B10,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각각의 조건들이 전부 다 10가지씩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코텀즈고요. 자, 이거 넘어갑니다. 자, 개별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X웍, 뭔지 아시는 분? 예전에 X팩토리라고도 했어요. EXW 조건. 뭡니까? 이 웍스라는 게 팩토리, X팩토리라고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공장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공장? 누구 공장이겠어요? 셀러. 사는 놈이 만들겠습니까? 파는 사람이 만들겠죠. 셀러의 공장에서 셀러 공장에서 나가면 끝이에요. 뭐가 끝입니까? 판매자는, 셀러는 내 공장에서 물건을 막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 물건이 내 공장에서 빠져나간과 동시에 끝이란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셀러의 판매하는 나의 의무는 없다. 우리 공장 너 이 물건 들고 공장으로 나가는과 동시에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먹든 어쨌든 누구 책임? 그거는 바이어, 사는 사람 책임. 셀러는 오로지 만들어 놓으면 돼요. 공장에 만들어 놓고 가져가. 네가 알아서 가져가. 누가 제일 편하겠어요? 그러면 파는 사람. 셀러가 제일 편한 조건이 X옥 조건입니다. 제일 바이어가 제일 힘든 조건이 X옥 조건이겠죠. 반대로 단가가 동일하다, 코스트가 생산 원가가 동일하다라고 보면 가격이 제일 저렴한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겠죠. 그냥 얘는 다른 부대 비용이 없어요. 코스트 끝. 부품 원가 끝. 그러니까 수입자 입장에서는 제일 싸게 사려면 가서 X옥을 가서 가져오는 게 제일 쌀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제반 조건이 없다라고 보면 가장 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코텀즈를 이해하실 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제가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이해하실 때 제일 편한 건 뭐다? 셀러 기준. 판매, 만드는 사람 기준으로 나 여기까지만 하면 돼. 내 의무사항이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면 인코텀즈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꾸 이거를 인코텀즈 매도인의 의무가 10개고 매수인의 의무가 10개 외우면 저는 못 외웠어요. IQ 한 120 이상이면 외우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못 외웁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뭐다? 셀러의 의무가 어디서 끝나냐? 그거 보시면 됩니다. X웍 어디서 끝나요? 공장에서. 내가 만든 공장에서 끝. 누가 끝나요?
셀러의 의무가 끝. 나머지 전부 바이어 책임, 네 책임. 엑소.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뭐 이렇다라는 겁니다. FCA 전에, 자, FAS 먼저 보겠습니다. FAS. 뭐 제가 요 정도 영어는 할 줄 압니다. Free alongside ship. ship이 뭐예요? 에? 이건 다 아시잖아요. 뭡니까? ship. 배. 진짜 배, 그냥 배.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 alongside ship. 배 옆에. 배 옆에서 뭐 하대요? free. 누가? 그렇지. 셀러. 자, 인코텀즈는 누구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편하다고요? 셀러. 자, 나는 내 물건을, 내가 만든 물건을 아까는 공장에서 만들어 놓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공장에서 만든 물건 실어다가 배 옆에다 딱 갖다 놓으면 끝! 누가 끝나요? 셀러. 그 이후는 누구 책임? 누구? 바이어 책임입니다. 쉽죠? 그러면 배 옆에까지 갖다 놓을 건데, 여기 딜리버리라고 써 있잖아요. 배 옆에까지 갖다 놓을 건데, 여기까지 발생되는 비용, 누가 내요? 여기까지 가는 비용. 공장에서 여기 배 옆까지 가는 비용. 셀러! 당연하죠. 제가 선물 드릴 게 없네요. 수업 제일 잘 들으십니다. 배 옆에 갖다 놓으면 끝.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 위험, 누구 책임? 바이어 책임. 바이어 책임. 맞죠? 제 중간에 함정을 좀 파는데 제 말이 틀리면 중간에 틀리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FOB로 갑니다. FOB. 뭡니까, 영어로? Free Onboard. 온보드가 뭐냐면, 여기서 말한 보드는 아시는 분? 보드. 아까 쉽은 배였고, 보드는, 네? 배 위에 있는 갑판을 의미합니다. 배 위에 갑판. 그러니까 아까 배는 배 위에 실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배 옆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갖다 놓은 걸 싣는 작업을 누가 해요, 아까? 누가? 바이어, 매수인이 싣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얘는 배 옆에 갖다 놓고 실어서 갑판 위에 올려놓는 걸 누가 해야 됩니까? 셀러가. 그러니까 FAS보다 셀러의 책임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수입 단가도 더 높아지겠지. 그죠? 요 선적하는 비용도 들어가니까. 자, FOB가 그래서 프리 온보드 갑판 위에 올려놓으면 셀러는 책임 끝, 비용도 끝 하는 게 뭐다고요? FOB.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FCA 갑니다. 다시. 앞에 엑소 다음에 있습니다. FCA는 프리 캐리어예요. 캐리어는 운송인인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면 포워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내고 받을 때 직접 항공사, 예를 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가서 부킹하고 차량 배치하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전화하시죠. 세인티엔을 쓰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화해서 물건 여기서 갖다 놨으니까 저기 LA 어디 보내주세요. 아니면 LA에서 선적해서 우리 창고에 갖다 주세요. 전화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캐리어 포워더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지정된 운송인한테 물건 갖다 주면 끝나요. 뭐가 끝납니까? 셀러가 당신의 의무가 종료되는 게 어떤 시점? 운송인한테 갖다 놓는 시점. 운송인이 가져가는 시점에서 모든 책임과 의무가 종료되고 비용도 거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게 FCA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FAS하고 FOB하고 FCA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아까 FAS에 S가 뭐였어요? ship, 배. 온보드에서 B는 갑판. 갑판이 어디에 있어요? 배에 있죠. FAS하고 FOB는 배라는 놈이 나오네. FCA는 운송수단 얘기가 없죠. 운송인이 캐리어가 배로 실어 가든 비행기로 실어 가든
기차로 실어 가든 지가 짊어지고 가든 관계없어요.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다. 모든 운송수단에, 그 얘기는 모든 운송수단에 다 쓸 수 있다. 심지어 2가지, 3가지 섞어서 써도 돼. 지 맘대로. 지 맘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쓸 수 있다. FCA. 그래서 복합 운송에 쓸 수 있는 조건이 FCA이고, FAS, FOV는 반드시 인코텀즈 1010, 인코텀즈 2010에는 반드시 해상, 내수류 운송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only 뭐라 되어 있어? waterway and sea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상하고 내수로, 운하 이런데, 그런 데에서만 쓸 수 있다. 배를 쓸 수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는 게 FAS와 FOB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CFR은 코스트 앤 플레이트래. 예전에 CNF라는 말도 썼어요. 근데 2010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CFR로 써라. CNF라는 말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은 없으나 CFR로 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CFR. 이건 뭡니까? 얘는 아까 FOB는 수출국에 있는 배에다가 셀러가 온보드 딱 시키면 끝. 시잖아요. CFR은 뭐예요? 운임을 주는데 어디까지 운임? 도착함. 저기 수입국에 있는 운임. 그러면 수출자는 온보드 시켜서 이 배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부산항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운임을 누가 준다고? 셀러가. 그럼 거기까지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산항까지 도착할 때까지 책임 누가 져요? 셀러가. 자, CIF. 얘는 CFR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됐죠. 뭐가 추가됐어요? 보험, 인슈런스. 그럼 뭐가 추가된 거야? 아까처럼 셀러가 온보드 시켜서 이 배가 부산항까지 오는 데에 따른 운임하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해상보험료도 포함된 거죠. 여기까지의 돈을 누가 내요? 셀러가. 위험은? 그것도 셀러가. 맞죠?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까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FOB와 CIF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림을 잘 보셨으면 그 출력문은 흑백이라 모르겠는데 밑에 파란색 보이세요? 파란색? 여기 와 있죠. 배 옆에. 이게 수출국이에요. 아까 배 옆에서 파란색이 끝나요. CIF인데 CFR 어디서 끝나요? 배 옆에서 끝나죠. 자,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FOB는 역시 여기서 끝나. 아니, FOB랑 CFR이랑 CIF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습니다. 뭐가? 위험이 옮겨지는 시점이 똑같아요. 돈만, 운임하고 보험료만 누가 낸다? 셀러가. 어디까지? 도착할 때까지. 돈만 내고 책임은 누구 책임? 바이어 책임. 얘는 당연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거고 FOB까지는 이해 다 되셨죠? CFR 누구 책임? 여기까지만 셀러가 책임진다. 온보드 시키는 시점까지만 셀러가 책임진다. FOB랑 똑같아요. 비용만, 여기까지 비용만 셀러가 낸다. CIF 똑같아요. 여기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 보험료를 포함한 비용만 셀러가 낸다. 위험은 다 FOB랑 동일하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건 둘 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바이어한테 다 있습니다. CIF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보험회사한테 전화해서 돈 주세요. 지금 태평양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셀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예전에는 시험 문제, 관사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이랬던 거고, 무역학과 다니시면 혹시 이런 조건들을 배우게 되면 되게 중요한, 아마 요즘 모르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험에 항상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상징 인도냐, 현실 인도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어쨌든 C조건은 유독 모든 인코텀즈 조건의 C조건만 이렇습니다. CIF와 CFR 조건만, 얘만
비용 부담하고 위험의 부담이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책임지냐? 셀러 기준으로 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놈이 두 가지입니다. CIF랑 CFR. 이해되셨죠? CPT까지 세 개. 이해되셨죠? 자, CPT는 아까 FCA랑 똑같아요. FCA는 FOB나 FAS랑 똑같은데 운송인한테 주면 끝. 얘도 운송인한테 주면 끝나요. 운송인한테 주면.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어떤 거랑 이퀄이냐면 FCA랑 이퀄이에요. 위험의 부담은. 포워드한테 주면 끝. 다만 비용은 수출자가 더 낸다. 운송 비용까지 다 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CIP는 CPT랑 동일한데 보험료가 추가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FCA랑 동일한, CPT랑 동일한 위험을 부담을 한다. 로 보시면 됩니다. DDU 2010이 없어졌어요. DDU 관세 언페이드, 듀티 언페이드 없어졌고요. 그게 DDU, DAF, DQ 등등이 다 통합이 되면서 DAT 조건 하나로 묶였고, 그리고 DDP, D 조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DAT는 뭐냐면 수입국의 특정 지점, 터미널에 갖다 놓으면 끝. 여기까지의 비용과 얘는 위험도 같이 이전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C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위험하고 비용이 같이 옮겨진다. 수입국의 특정 지점에 터미널에 갖다 놓으면 끝난다. 나는 끝. 셀러가 끝이에요. 위험하고 비용 다. 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다 이전이 된다. DDP 얘는 심지어 뭐까지 해줘야 돼요? 배송 지점 똑같지만 관세까지 누가 내? 셀러가 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용하고 위험의 분기점을 쭉 표로 나타낸 거가 이거가 되고요. 이거가 되고, 이거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 안 드렸던 걸로 보면, 자, 보시면 다 똑같아요. 파란색 위험, 파란색이 운임, 노란색 위험, 빨간색이 보험료일 때 다 동일한데 뭐가 달라요? C 조건 다르죠. C 조건은 여기까지 돈을 부담을 하고 위험은 여기서 끝납니다. CIF 마찬가지인 거고, 돈은 여기까지 부담하는데 위험은 여기서 끝나요.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근데 C 조건만 역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다 끝났고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좀 늦었는데, 요거는 심화 학습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FB 조건이 E 조건하고 F 조건인데, E하고 F면 운임을 누가 부담합니까? 누가 부담해요? E 조건하고 F 조건, FOB, FAS, FCA, AXW 조건인 경우에 운임, 우리나라 도착할 때까지 운임 누가 부담한다고? 바이어.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인보이스 상에 운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받는, 수출자한테 받는 인보이스에, 자금 청구 받는 인보이스에 우리나라 도착할 때까지 운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수입 신고할 때 인보이스만 가지고 수입 신고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수입 신고는 우리나라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이기 때문에 운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해? 운임 인보이스. 저희가 그래서 가끔씩 전화드립니다. 플레이트 인보이스 주세요? 운임 인보이스 주세요? 아니면 운임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E 조건, F 조건일 때는 여러분들 면장 보실 때도 운임란에 어디 있습니까? 운임란에 여기 표시가 안 되는, 운임란에 운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C나 D 조건인 경우에는 물품 가격 안에 운임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물품 금액 있고 운임 따로, 그래서 토탈 금액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는 인보이스도 있고,
심지어 그냥 X억 조건의 물품 금액만 있고 운임인보에서 따로 첨부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들이 있으나 원칙적인 C 조건, F 조건, D 조건인 경우에는 운임은 기본적으로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원칙이고 이 F 조건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게 원칙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시간도 좀 지나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C조건, 인코텀즈에서 뭐든지 셀러 기준으로 프리해진다. 다만 C조건은 위험에 프리해지는 건 아니다. C조건만. 그것만 알고 계시면 오늘 인코텀즈 강의는 다 끝나시고 다 이해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요. 다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